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를 우려해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잡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일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내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네. 하루 남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0.5%포인트 정도 오르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합니다.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가 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게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층 중심으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 한은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평균 한 4.7%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6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많이 올랐죠. 거의 아까 차트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4%대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9%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는요. 말 그대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1년 동안의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임금 높여주려면 또 물가가 또 압박을 받고 이게 계속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고착화될 수 있는 고물가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압박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또 리포트에 나왔잖아요. 실질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빼고 다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갑이 얇아지잖아요. 그럼 내 실질 소득이 또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이제는 한은에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빅스텝 가능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빅스텝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미 연준이 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국내 증시나 환율, 물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빅스텝을 밟고 이제는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정도 이제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금리 역전은 어쩔 수 없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한 0.25%포인트 정도가 이제 갭이 좀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역전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기축통화 달러입니다. 당연히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강달러 지수 오늘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역시나 강달러 기조 속에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으로 달러 강세로 인해서 흐를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는 환율이 높아지겠죠. 계속적으로 고환율 상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고환율이 된다 그러면 역시나 수입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물가 압박이 또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로 지금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선방향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또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빅스텝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네. 뭐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의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하늘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돈이 회수가 됩니다. 중앙은행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쉽사리 이제 빅스텝으로 갈지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이제 고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은행에서는 빅스텝을 단행한다? 그럼 경기 위축이라든지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이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빅스텝을 밟게 된다 그러면은 기업의 이자 부담이 3조 9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 가만히 앉아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 투자라든지 투자 부분에서 좀 줄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수요가 줄어도 사실 경기 침체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의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로서 이제는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경기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뭐 경기 위축이 안 될 거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우리 경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시장의 전망적인 관망은 사실 관점은 경기 위축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다방면에서 이런 현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간 이제 뭐 강북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도 강남권의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른바 뭐 불패라고도 불렀는데 최근에는 또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 심리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기준금리랑 조금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이제는 강남권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제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뭐 가격이 3억 원 정도 하락을 했다 이런 이슈가 사실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왜 부동산 업계에서 이슈가 됐냐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이제는 대세 하락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풍으로 끝난 이유가 뭐 55억이다, 58억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8억에 거래되고 55억에 거래되다 보니까 3억 원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해프닝이 왜 그러냐면 사실 토지 허가 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냐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좀 늦었어요. 토지 허가, 거래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늦게 됐거든요, 신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계약은 이미 선계약은 된 상태였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고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거래가가 낮게 나왔던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강남권이 실제 떨어졌거든요, 이게. 실제 강남권 아파트의 시세가 호가도 떨어지고 있고 실제 실거래가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권 4개월 만에 하락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보합권이었어요. 계속대로 유지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게 뭐 강남구 청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한 아파트는 7,500만 원 정도 이제 떨어진 거로 실거래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도곡동이죠. 타워팰리스 1차도 마찬가지로 한 1억 원 정도가 낮은 가격으로도 거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개포동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1억 6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거래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빼고 강남권에서 이렇게 실제 있는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엄청난 지금 시장에선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남권 아파트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강남권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방 아파트는 거의 뭐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뭐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건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이제 하향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렸습니다. 호가를 내리도 불구하고
사실 더 떨어지겠느냐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2019년도의 급등세보다 지금의 하락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호가를 낮춘 것도.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야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건 급매물 정도 소화시키는 정도로 보고 있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팩트고 지금 매도와 매수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이 이러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출을 크게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 특히 금리의 압박, 이자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따라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를 요망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하반기 와서 더더욱 더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장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5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됐었을 때에 뭐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뭐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거는 대외 변수가 그때랑 다르죠. 지금은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경이 그때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향 안정화로 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보통 이제는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금리가 인상기에는요, 실제 그 호가라든지 실제 거래가가 영향을 받는 게 한 12개월에서 14개월 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리포트를 이제 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금리가 지금 인상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의 부동산 시장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말 그대로 분양이 본격적으로 또 2025년부터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3기 신도시 분양이 계속 이뤄진다 그러면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하향 안정화 가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에서 멈춘다. 지금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거든요. 물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지만은 더 이상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관점들이 또 바꿔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로 기준금리,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전체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한 10년 이상 정도 지금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득세 개편안이 21일 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과연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 개편안이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는 소득세 개편안이 나올지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사실 어제였죠. 이제는 기재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 받은 업무 보고가 기재부 업무 보고인데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나와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영화 관람료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문화비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화비 소득 공제는요,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뭐 도서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 아니면 뭐 연극을 본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했을 때 아무래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문화비 소득 공제인데 여기에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목에 영화 관람도 넣겠다. 그러면 이제 영화 관람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화 산업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소득 공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포함하겠다는 얘기도 이번에 가지고 왔고 또 한 가지가 직장인 식대 비과세의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죠. 네네. 사실 그전까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20만 원에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안도 있지만은 의회에서 입법 안으로서 먼저 추진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문턱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식대가 소득공제가 높아지면 얼마만큼 혜택을 보겠느냐 할 때 무려 1,000만 명이 지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로자들한테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네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나왔던 소득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의 보관을 본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계속적으로 소개가 된 부분,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의 상황에 와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모든 그 근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 소득을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높여줘서 이거를 이제는 상쇄하기 위한 정부의 보관이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정부가 가지고 온 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네. 아무래도 중산층을 좀 세제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환영할 만하다. 이번에 갖고 나왔던 소득 공제라든지 세액 부분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소득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퇴직소득에서 떼는 세금이죠. 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축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저소득층 근로가구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도 이번에 가지고 왔고 또한 최대 지급액을 10% 더 늘려주는 부분도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아마 들어갈 거다 보고 있겠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득세 과표 부분도 어느 정도 개편 방안도 가지고 왔고 또한 눈에 띄는 게 법인세거든요. 예,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5%인데 이걸 22%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 올려놓은 거를 네.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도 낮춰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